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페이 인증 모듈 개발 사례를 발표를 해드릴 건데 20분 동안 어떤 내용을 전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사실 기술적인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저보다 더 훨씬 잘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회고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저희는 이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드릴 거니까 앞에 세션보다는 좀 더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할 것 같고요. 제가 보통 어디서 세션을 발표하게 되면 여기에 왜 서 있나를 항상 잠깐이라도 소개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야 이제 오신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5월에 한 쪽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김모 매니저님한테 어떤 발표를 해달라는 쪽지를 받았는데 지금 11월이죠. 그래서 제가 10월에 다시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바빠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11월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한 번 더 미뤘죠. 근데 11월에 상의도 없이 이런 메일이 쪽지가 오더라고요. 이제 발표를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서 있게 됐고요. 사실 오늘 제가 발표를 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를 했던 게 일단은 개발자분들이실 거라는 걸 전제를 했고요. 그리고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3년도에 이제 SK 플래닛에 합류해서 핀테크 기술개발팀에서 실업페이를 개발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실업페이는 2014년도에 이제 개발이 됐고요. 타이틀은 간편결제인데 사실 간편결제라는 용어가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결제 환경이 워낙 왜곡되어 있고 불편하다 보니까 좀 결제를 편하게 해보자라는 어떤 동기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간편결제라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속해 있고요. 이제 웹이라는 환경에서 이제 간단하게 또는 편리하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제품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추구했던 건 기존의 시장이 워낙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함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편리함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건 이 안전함과 편리함을 같이 가져가자였고 그래서 선택했던 게 순수 웹 기반으로 개발을 하면 좀 더 편리하지 않겠냐. 엑스텍스를 깐다거나 어떤 보안 툴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 웹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문제죠. 저희가 처음에 인볼브가 돼서 개발을 진행했을 때 3개월,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QA 제외하고 2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어떻게 실업페이를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방법은 오픈소스 생태계를 기웃거렸어요. 기존에 잘 돼 있는 프레임워크나 도구들을 이용하자. 그래서 모질라 재단이나 아니면 스프링 아니면 웹 페이먼트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서드 파티 인증 모듈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3개월 동안 개발을 해서 잘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1일 기준으로 사용자를 뽑았는데요. 지금 현재 361만 사용자가 쓰고 있고 24개 가맹점, 실제 이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가맹점이 24개고 그리고 일당 5만 6천여 건 그리고 일에 한 25억 원 정도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타 결제 서비스에 비하면 금액이나 아니면 결제 건수가 작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결제당 금액 비율을 보면 저희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결제당 트래픽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두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설명드릴 건 과정과 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저런 기능을 개발하려면 이런 키워드를 쓰면 되겠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일단 사용자 인증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했어요. 뭐 공인인증서나 이런 건 다 필요가 없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편하다는 거죠. 일단 기억만 하면 되니까. 근데 다들 어느 정도 왜곡이 됐던 건 아이디 패스워드가 되게 보안이 취약하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유출이 되면 누구든지 쓸 수 있다라는 단점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게 인증한 속성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뇌를 해킹하면 사실상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전제가 적절하게 이제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본 인증으로 삼았고요. 이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뭐 기본적인 플로우를 고민을 했겠지만 저희가 모티브로 삼았던 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제 모질라 재단에서 처음 언급이 됐던 원 패스워드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이제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논문을 보면 뭐 블라블라한 얘기들이 많긴 한데 어찌됐든 계정 정보,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정보를 증명하는데 정의되어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너네가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생성하고 이렇게 인증하면 돼 라는 일련의 과정이고 그거 외 플러스해서 사용자의 메타 정보, 그러니까 뭐 어떤 브라우저의 정보라든가 어떤 파이어 OS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의 북마크 정보라든가의 개별적인 정보를 사용자별로 별도로 부과된 키로 암호화해서 보관하는 프로토콜을 원 패스워드 프로토콜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일부만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도면 도식이 계정을 생성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어카운트를 생성할 때 내부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요. 근데 이 과정이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을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암호화 과정만 하는 거예요. 보시면 되게 많은 스텝들이 있긴 한데 결국은 계정을 이메일로 계정을 받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그 받은 패스워드를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대략 봐도 스텝이 한 4가지, 5가지 이상 스텝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랜덤이라고 되어 있어서 키 A랑 키 B가 발행이 돼요. 이게 사용자의 이제 메타 정보를 암호화할 때 쓰게 되는 키인데 저희는 이거를 사용하지 못한 환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결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PCI DSS라는 어떤 인증 스펙을 준수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암호화 관련 키가 자체적으로 소유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하드웨어 장비에 이제 암호화 키를 보관을 해놓고 쓰고 있어서 사실 이 프로토콜을 쓰지 못했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암호화하는 과정만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방식은요. 일단 프론트에서 HMAC이라는 이제 문자를 인증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넣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다이제스트가 나오면 그거를 PPKDF2랑 솔트를 넣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SHA-511을 떠요. 이게 이제 프론트, 그러니까 웹에서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그러고 나면 그게 이제 SS를 거쳐서 서버로 오면 서버에서는 Script에다가 다시 솔트를 넣고 그거를 다시 511 해시를 떠서 최종적으로 패스워드를 저장을 해요. 되게 복잡하죠. 이게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냥 패스워드 저장하는 데만 이 절차를 해요. 뭐 암호화 알고리즘은 키워드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되시긴 하는데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 PPKDF2 같은 경우나 Script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긴 하거든요. PPKDF2 같은 경우는 RSA 알고리즘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비밀번호랑 조금 다르게 썼던 건 저희가 이제 HMAC을 써요. HMAC을 썼던 건 앞에서 원 패스워드 프로토콜에서 쓰는 취지와 동일하긴 하는데 일단 HMAC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은 보시다시피 키와 이제 문자열이 들어가면 그거를 인증할 수 있는 코드 값을 줘요. 여기서는 8비트 이제 ASCII 코드 값으로 떨궈 준 건데 같은 키와 같은 문자를 넣으면 계속 같은 값이 떨어지죠.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값을 넣으면 다른 해시 값이 떨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넣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호화 해시를 써서 패스워드를 저장한다는 건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값을 내가 만들어 보려면 암호화 해시를 반대로 이제 원문으로 플레인 텍스트로 변환을 하려면 사실상 역직렬화는 할 수가 없어요. 암호화 해시 함수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평문들을 계속 넣어보고 매칭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인풋 값들이 패스워드에만 의존되는 게 아니라 아이디에만 의존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동일한 패스워드를 넣더라도 사용자마다 그 생성되는 암호화 해시 값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래커나 해커가 해시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유추가 됐는지를 알려면 실제적으로 아이디랑도 매칭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크래커가
해시를 통해서 플레인 텍스트, 그러니까 실제 패스워드를 추측하는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알고리즘을 채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떤 패스워드가 어떤 사용자한테 어떤 패스워드랑 사용자랑 인증할 때도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사전에 미리 검증해 볼 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저희가 HMAC을 패스워드 인크립션 할 때 사용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들어와요. 사실 패스워드에 대한 필요도가 되게 높은데 인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아이디에 대한 필요도도 되게 높거든요. 사용자가 아이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휴대폰 번호 MDN, 정확하게는 MSI SDN인데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하게 해주세요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론은 저희가 저기에 이메일 넣었던 해시워드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매칭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패스워드를 저장해요. 특정 알고리즘에 따른 해시 값들이 이렇게 다 알고리즘 셋별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특정 상태, 특정 컨텍스트에 따라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그와 맞는 다이제스트를 비교를 해서 이제 로그인, 최종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인증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요. 사실상 HMAC을 썼던 게 보안적으로는 좀 더 강도가 높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다양한 로그인 아이디 체계를 가져갈 때는 오히려 단점이 된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인증 모드를 설계하실 때 고민하고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MDN으로 로그인을 하게 될지를 전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도 꽤 많은 공수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따로 이제 외부나 아니면 사내 세션을 하다 보면 항상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왜 굳이 해야 되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정말 그냥 패스워드를 치자마자 서버로 보내서 그게 그대로 DB로 간다거나 아니면 서버에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패스워드를 바로 보내면 어차피 TLS라는 영역에 있으면 네트워크에서 인젝션은 불가능하니까 서버로 가서 그거 바로 매칭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거는 납득이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어떤 유출에 대한 범위도 훨씬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크립토그래피,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기밀성과 무결성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숨겨야 되고 이게 변하지 않아야 되고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쓰게 되는데 그 전에 TLS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짚고 가면 사실 되게 훌륭한 메커니즘이죠. 어떤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대상에서 메시지를 암호화로 교환할 때 제일 훌륭한 메커니즘이라고도 여겨지고 있어요. 실제로 뭐 오픈SSL이나 이런 구현체 이슈 때문에 보안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긴 하지만 메커니즘 자체는 되게 확장성도 높고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TLS 스펙을 보면 뭐 블라블라한 게 많긴 한데 결과적으로 암호화 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값들이 현재 세션에 의존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TLS 세션을 벗어나면 TLS가 보장하는 암호화 키를 이용한 암호화를 쓸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TLS 영역을 벗어나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앞에서 다시 얘기를 하면 패스워드를 제가 보냈어요. 서버로. 클라이언트 개발자에 보냈는데 진짜 서버 개발자가 얘가 암호화를 안 하고 보낼 거라고 인지를 하고 그걸 그대로 DB에 넣거나 매칭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서버 개발자가 하다못해 로그라도 찍으면 평문에 로그가 찍히겠죠. 아니면 이거 잠깐 캐시에다 넣고 뺄까? 아니면 메모리에 들고 있다가 다른 데랑 공유할까? 이런 보장은 사실상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인크립션 해야 된다 아니면 인크립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은 이 데이터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소멸이 되는지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기본적으로는 인지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런 고민이 어려우면 하시는 걸 저는 좀 권장을 드려요. 그래야 좀 뒤탈이 적긴 하죠. 그래서 실업회의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당연히 결제 데이터라는 기밀해야 되고 무결해야 되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도구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사이닝 앤 인크립션이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 약자만 조시라는 발음으로 하는데
어찌됐든 저는 조세라는 거 발음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웹페이먼트 그룹 W3C에서 브라우저상에서 표준 결제를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결제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결제를 브라우저에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결제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표준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조시라는 표준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그 전에 모질라 재단에서 이 전신이 있었어요. 파이어폭스에서 결제를 편하게 해보자 라는 거 모지페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그 안에서 실제로 개발이 진행이 됐고요. 그게 이제 W3C로 옮겨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현재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TLS를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TLS라는 절차 그냥 네트워크상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 서로 떨어져 있는 대상한테 동일한 키로 안복화한다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 사람 확인해야 보통 뭐 클라이언트 헬로 날리고 서버 헬로 주면 서로 어떻게 암호화할래 주고받고 그럼 비대칭 키로 이제 비대칭 키를 이용해서 대칭 키를 주고받으면 그 대칭 키로 암호화하자 해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통신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TLS 영역 밖에서도 동일한 거죠. 데이터를 내가 줄게. 이걸로 암호화하자. 알고리즘이 이거야. 이거 이렇게 이 키를 가지고 쓸 거야. 이런 복잡한 과정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일어난 거예요. 이 조시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래서 서브 표준들을 보면 총 5개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암호화하는데 이런 키워드가 필요하겠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보통 요즘에 JWT라는 규격이 많이 쓰이잖아요. OOS 2.0에도 이제 베어롯 규격에도 JWT라는 게 많이 쓰이는데 사실 JWT가 나머지 4가지를 다 섞은 규격을 포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JWA라는 규격을 설명을 드리면 진짜 간단해요. 그냥 암호화 알고리즘의 셋들이에요. 우리 이거 이렇게 암호화 알고리즘 할 거야. 그럼 요거는 요 방식이야. 저거는 저 방식이야 라고 그냥 키워드만 추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닝이 됐던 인크립션이 됐던 거기에 맞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JWA는 얘네가 이렇게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구나 라는 스펙들을 정의를 있는 거고요. 제이슨 웹키 같은 경우는 JWK 같은 경우는 실제로 키 관리들을 보통 하시잖아요. 암호화 알고리즘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파일의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헥사 스트링으로 어디 프로퍼티 파일에 있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하실 건데 JWK 같은 경우는 제이슨 형태로 키를 저장을 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바이트 스트림이면 이게 어떤 키고 어떤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메타 정보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함께 녹여 놓은 거죠. 그래서 키를 보면 뭐 키 타입이 엘라스틱 커브고 뭐 커브드 값은 이거고 x 값은 y 값은 이거고 그 밑에 RSA 키 타입은 이거고 키는 이거야. 그리고 알고리즘은 이렇게 쓸 거야. 라는 것들을 JWK를 스펙에 다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저 키워드들이 다 JWK 안에 스펙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 조시라는 스펙이 약간 다음 스텝을 예측을 해보면 원래는 제이슨 LD라는 규격을 모티브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링크 방식이에요. 제이슨 안에 링크가 있어서 그 링크를 따라가면 또 제이슨이 있고 그 링크를 따라가면 또 제이슨이 있는데 JWK가 처음에는 드래프트 초창기에는 키에 대한 링크를 제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 키 받을 수 있어. RSA 키를 이 링크 가면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제이슨 규격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키를 받게 되면 JWE로 암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긴 한데 결국은 이 문자열 아래 문자열이 암호화된 거예요. 암호화되는 알고리즘은 헤더에 들어가 있고 기타 프로텍트 헤더라든가 아니면 JW 인크립션 키라든가 뭐 벡터 값, 그러니까 암호화할 때 벡터 값이라든가 실제 이제 어텐티케이션 메시지 어텐티케이션 태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날아가서 실제로 내가 복화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지정된 키, 지정된 JW 키만 소유하고 있으면 알고리즘이나 메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이슨 바디에서 다 얻어서 복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복화를 해보면 헤더 영역은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헤더 영역은 저렇게 뭐 어떤 알고리즘을 썼어, 인크립션은 어떤 거야 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바디는 실제로 JWK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 키값을 가지고 있어야 복화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알고리즘, 어떠한 키를 가지고 써야 되는지는 헤더를 가지고 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메타를 사전에 미리 협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JWS 같은 경우는 이제 맥이죠. 어떤 메시지를 어텐티케이트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JWT에 제일 많이 쓰이는 규격인데 보통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헤더랑 페이로드랑 시그네처. 헤더는 아까 보셨던 어떠한 알고리즘이고 페이로드는 실제 내가 보내는 제이선이고 시그네처는 거기에 대한 맥 값인 거죠. 메시지 어텐티케이트. 그래서 보면 헤더, 바디, 이제 시그네처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메시지 자체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RSA 방식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이제 대칭키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비대칭키 방식으로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로도 JWS 사이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네 가지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JWT가 완성이 되는데 JWT가 다른 점이 뭐냐면 어떤 기술적인 스펙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스펙이 추가가 돼요. 보시면 여러 가지 이슈어라든가 서브라든가 어디언스라든가 키워드들이 추가가 되면서 어떤 논리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제약을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실업회에서 쓰는 어떤 토큰의 한 토큰인데 우측에 보시면 뭐 알고리즘 HS256을 썼고 타입은 JWT고 키 아이디는 야놀자고 버전 1.8.6이고 그리고 페이로드에 보면 JWT 규격을 썼어요. 그러니까 JWS랑 JWT를 구분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저기 클레임이라고 불리는 어디언스 타입, 이슈어, 익스파이어드, 이슈어 타임 그리고 JWT ID, 그 NBF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ired 타임을 지정을 해서 10분이 지나면 이 토큰을 유효하지 않아. 그리고 NBF 같은 경우 이 시간이 지나야지 이 토큰을 쓸 수 있어. 그리고 이 이슈어가 이 사용자야지 맞아. 아니면 어디언스가 누구야지 맞아. 이런 논리적인 단계를 JWT에서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실제 구현하시는 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JWT 규격은 머스트로 되어 있는 게 아마 어디언스나 이슈어나 몇몇 가지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익스파이어드 정도일 거예요. 이슈어 타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루틴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다들 확인하셔야 되시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걸 조시 규격을 드래프트 초기부터 했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맞으면 10버전 이전부터 해서 사실 라이브러리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저를 포함한 다른 매니저님들이 라이브러리를 구현해서 썼는데 지금 이제 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 다른 오픈 소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사이트 JWT.io 같은 경우는 어스제로라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여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조시 규격을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 관련된 라이브러리 되게 많이 있어요. 랭귀지별로도 있고 자바 같은 경우는 어스제로라든가 아니면 비퍼킷 관련된 아틀란시안에서 관리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네, 여기 가보시면 아마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지원되는 알고리즘도 자세히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GitHub에 잠깐 링크 달았는데 GitHub에 보시면 저희 프로젝트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거의 다 됐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어덴티케이션 되게 많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랑 협업도 많이 했어서 파이도나 뭐 아니면 오스 2.0 지금 현재 이제 아트모스랑 이쪽이랑 같이 연관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컨택을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오버해서 쓴 것 같긴 한데 질문은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